여기서 구걸하고 있나봐. 우리 잘 나가시던 형님, 보기 좋으시네. 흐흐. 태주는 종이컵 속 동전을 내려다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출근길 사람들이 하나둘 지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은 그를 못 본 척 지나쳤고 누군가는 힐끗 보고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건설사 사장까지 했던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새벽 5시, 거리는 아직 어둡고 찬 공기가 골목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김태준, 58세. 한때 중견 건설회사 사장이었던 남자는 국밥집 앞 골목 구석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그의 옆에는 낡은 종이컵 하나와 찢어진 골판지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그것이 추위 때문인지 수치심 때문인지는 알 수 없었죠. 출근길 사람들이 하나둘씩 골목을 지나갔습니다. 구두 소리, 하이힐 소리가 콘크리트 바닥을 두드렸습니다. 젊은 회사원 한 명이 빠른 걸음으로 지나가면서 태준을 힐끗 보았지만 이내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이 길을 지나가는 이수진이었습니다. 국밥집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영숙 할머니가 나와 물을 뿌리며 태준을 바라보았습니다. 태준은 고개를 숙인 채 할머니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가게 안으로 들어갔고 잠시 후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 한 그릇을 들고 나왔습니다. 드세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낮고 담담했습니다. 태준은 떨리는 손으로 국밥을 받아들고 처음으로 할머니의 눈을 보았습니다. 할머니의 눈에는 연민도 동정도 없었습니다. 그저 담담한 시선뿐이었죠. 할머니는 짧게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고 태준은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국밥을 한 숟가락 든 태준의 눈가에 촉촉함이 맺혔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면서 그는 자신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손에 쥔 숟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는 한 숟가락 한 숟가락 천천히 국밥을 먹어나갔습니다. 국밥 그릇이 반쯤 비워졌을 때 태준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하늘은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고 거리에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태준은 다시 고개를 숙이고 국밥을 마저 먹었습니다. 새벽부터 그 자리에 앉아있던 태준. 어느새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국밥집 앞은 직장인들로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오전과는 다른 분위기였죠. 사람들의 발소리와 웃음소리가 뒤섞여 골목을 채웠고 국밥 냄새가 거리에 퍼졌습니다. 태준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 앉아 종이컵을 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지나가는 사람들의 구두 끝만 바라보고 있었죠. 몇 시간째 그 자리에 있었지만 종이컵 안에는 동전 몇 개뿐이었습니다. 그때 고급 승용차 한 대가 국밥집 앞에 천천히 멈춰 섰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명품 정장을 입은 남자가 내렸습니다. 정민호였습니다. 15년 전 태준에게 사업 자금 3천만 원을 빌려갔던 그 후배였죠. 민호는 국밥집으로 걸어가다가 골목 구석에 앉아있는 태준을 발견하고 멈춰 섰습니다. 순간 민호의 얼굴에 놀람과 당혹스러움이 스쳤지만 이내 다른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고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민호는 천천히 태준에게 다가왔습니다. 태준은 민호를 알아보고 고개를 더 깊이 숙였지만 민호는 그 앞에 멈춰 섰습니다. 형님, 여기서 뭐 하세요? 민호의 목소리에는 놀람보다는 묘한 우월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태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입술만 미세하게 떨렸을 뿐입니다. 민호는 주머니에서 동전 몇 개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태준 앞 종이컵에 던지듯 넣었습니다. 땡그랑. 동전이 컵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지나가던 사람 몇 명이 돌아보았고 누군가는 수군거렸습니다. 민호는 비웃듯 미소를 지으며 국밥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태준은 종이컵 속 동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500원짜리 3개, 1,500원. 그의 오른손이 천천히 주먹을 쥐었다가 풀었습니다. 국밥집 안에서 민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국밥 3개요. 후배들이랑 먹으려고요. 여기 국밥 맛있다면서요? 큰 소리로 웃는 소리도 함께 들렸습니다. 태준은 그 웃음소리를 들으며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목구멍이 조여오는 것 같았지만 그는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국밥집 안에서 민호와 후배 직원 2명의 대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부장님, 저 사람 아는 분이세요? 응? 아, 옛날에 잠깐. 뭐 그냥 아는 사람이야? 신경 쓰지 마. 민호의 목소리는 가볍고 무심했습니다. 마치 길가의 돌멩이를 이야기하듯 그렇게 태준을 지워버렸습니다. 후배들이 킥킥거리며 웃는 소리가 들렸고 태준의 어깨가 미세하게 움츠러들었습니다. 태준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종이컵을 집어들자 동전들이 바닥에 우수수 쏟아졌습니다. 500원짜리 동전들이 콘크리트 바닥을 굴러다녔습니다. 그는 동전을 줍지 않고 골목 끝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동전을 주워가는 소리가 들렸지만 태준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국밥집 유리창 너머로 민호가 국밥을 먹으며 웃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태준은 그 모습을 힐끗 보고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등은 구부정했지만 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골목을 빠져나가는 그의 뒷모습은 점점 작아졌고 오후의 햇살이 그 위에 차갑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제시도. 태준은 한강 다리 밑으로 걸어갔습니다. 발걸음은 무겁고 느렸지만 그는 계속 걸었습니다. 다리 밑 그늘진 곳에는 노숙인 3명이 모여 앉아 소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태준을 보고 손을 들었습니다. 김철수 65살. 과거 태준의 회사에서 현장 감독으로 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리 와, 태준아. 철수는 자신의 옆자리를 손으로 툭툭 쳤습니다. 태준은 잠시 망설이다가 그 옆에 앉았습니다. 철수는 소주병을 들어 종이컵에 소주를 따랐습니다. 한 잔해. 태준은 컵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려 소주가 조금 흘렀지만 그는 단숨에 마셨습니다. 목구멍이 화끈거렸고 눈물이 맺혔습니다. 철수는 태준을 한참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무슨 일 있었어? 태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빈 종이컵을 손에 쥔 채 한강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철수는 다시 소주를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나도 알아. 회사 무너지던 그날 말이야. 태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철수는 소주잔을 기울이며 계속 말했습니다. 그때 사장님, 아니, 형은 마지막까지 우리 월급 챙기려고 애썼잖아. 은행 뛰어다니고 사채까지 알아보고. 태준은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철수는 담배 한 개비를 꺼내 물고 불을 붙였습니다. 근데 결국 안 됐지. 회사는 부도 났고 보증선형은 모든 재산을 날렸어. 담배 연기가 천천히 피어올랐습니다. 태준은 그 연기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형수님이랑 아드님은 연락되나? 태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3년 됐어. 태준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철수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다른 노숙인이 끼어들었습니다. 가족이 제일 매정하지. 잘 나갈 땐 달라붙다가 망하면 제일 먼저 떠나. 철수가 그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닥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철수는 주머니에서 구겨진 신문 쪽지를 꺼냈습니다. 여기 일용직 구한대. 건설 현장인데 잡부 필요하다고 하더라. 태준은 쪽지를 받아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으며 쪽지를 도로 내밀었습니다. 난 이제 그런 일도 할 수 없어. 철수는 쪽지를 다시 태준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지. 차이가 있어. 태준은 쪽지를 구겨 쥐었습니다. 철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소주잔만 비웠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한강 물은 붉게 물들었고 다리 위로 차들이 쉼없이 지나갔습니다. 태준은 그 쪽지를 주머니에 구겨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소주잔을 들어 마셨습니다. 철수는 태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말없이 그저 그렇게. 태준의 눈가에 촉촉함이 맺혔지만 그는 고개를 돌려 한강만 바라보았습니다. 사흘 후 태준은 다시 국밥집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옷은 더 더러워졌고 수염도 길어졌습니다. 주머니 속에는 철수가 준 쪽지가 구겨진 채 들어있었지만
태주는 그것을 꺼내보지 않았습니다. 아침 8시 출근 시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분주하게 골목을 지나갔고 태주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수진이 국밥집 앞을 지나가다 멈춰섰습니다. 그녀는 태준을 보며 잠시 망설였습니다. 매일 아침 이 길을 지나가면서 태준을 봤지만 오늘따라 그의 모습이 더 초라해 보였습니다. 이수진은 편의점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녀는 삼각김밥 2개와 우유 한 팩을 집어들고 계산을 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그녀는 물건을 들고 다시 태준에게로 걸어갔습니다. 태준 앞에 조용히 물건을 놓으려는 순간 태준이 고개를 들어 그녀를 봤습니다. 이수진은 당황하며 빠르게 자리를 떠나려 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낮고 갈라진 목소리였지만 분명하게 들렸습니다. 이수진은 고개를 끄덕이고 빠르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태준은 삼각김밥 포장을 뜯지 않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손이 떨렸고 목이 메었습니다. 그는 김밥을 천천히 집어들었습니다. 그때 국밥집 문이 열리며 박영숙 할머니가 나왔습니다. 할머니는 태준 앞에 서서 그를 내려다봤습니다. 들어오세요. 태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할머니는 태준의 팔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생각보다 힘이 센 손이었습니다. 들어오라니까요. 태준은 할머니를 따라 국밥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가게 안에는 손님이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태준을 구석자리에 앉히고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할머니는 국밥 한 그릇을 들고 나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고 파가 수북이 올라간 국밥이었습니다. 드세요. 태준은 숟가락을 들었지만 손이 떨려 국물이 흘렀습니다. 할머니는 태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30년 전 겨울이었어요. 할머니가 말을 꺼냈습니다. 태준은 숟가락을 든 채 할머니를 봤습니다. 대학생 하나가 매일 국밥을 먹으러 왔죠. 추운 겨울이었는데 그 학생은 늘 얇은 점퍼만 입고 다녔어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월세를 못 낼 뻔했어요. 그때 그 학생이 한 달치 국밥값을 미리 내줬죠. 5만 원이었어요. 태준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 돈으로 월세를 냈어요. 그 학생이 누군지 아세요? 할머니는 태준을 똑바로 봤습니다. 바로 당신이에요. 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숟가락을 쥔 손이 떨렸고 국물이 그릇에 뚝뚝 떨어졌습니다. 저는 기억도 못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억 안 해도 돼요. 하지만 나는 기억해요. 그때 빚을 이제 갚을게요. 할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태준은 국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면서 그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국밥을 다 먹고 태준이 일어서려 할 때 할머니가 다시 나왔습니다. 내일도 오세요. 아침마다 국밥 한 그릇씩 드릴게요. 태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태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태준은 국밥집을 나와 골목을 걸었습니다. 주머니 속 쪽지가 손에 만져졌습니다. 그는 쪽지를 꺼내 펼쳤습니다. 구겨진 쪽지에는 건설 현장 주소와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태준은 쪽지를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심스럽게 구기지 않고 넣었습니다. 그의 걸음이 조금 빨라졌습니다. 그날 저녁 태준은 철수가 알려준 건설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쪽지에 적힌 주소를 따라 걸었고 30분쯤 걸려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높은 펜스로 둘러싸인 건설 현장. 그 안에서 용접 불꽃이 튀고 있었습니다. 현장 사무실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와. 문을 열고 들어간 태준을 본 남자가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박기철 소장, 52살. 얼굴은 햇볕에 그을려 거무스름했고 손은 굳은 살로 두툼했습니다. 박 소장은 태준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태준의 마른 몸, 떨리는 손, 그리고 오랫동안 육체 노동을 해본 적 없는 하얀 손바닥을 봤습니다. 일용직 구한다고 들었습니다. 태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은 박 소장을 똑바로 봤습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58입니다. 박 소장은 팔짱을 끼고 태준을 봤습니다. 힘든 일인데 해본 적 있어요? 태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습니다. 그럼 왜 하겠다는 거예요? 태준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살아야 하니까요. 박 소장은 태준의 눈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그 눈에서 절박함과 동시에 무언가 단단한 것을 봤습니다. 내일 새벽 6시까지 나오세요. 하루 10만 원, 현금 일당입니다. 태준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날 새벽 6시, 태준은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이미 다른 일용직 노동자 5명이 작업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40대부터 60대까지 모두 거친 손과 단단한 몸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박 소장이 태준을 불렀습니다. 저기 벽돌 쌓아놓은 거 보이죠? 저걸 저쪽 3층까지 날라야 해요. 태준은 벽돌 더미를 봤습니다. 수백 개는 좋게 되어 보이는 붉은 벽돌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할 수 있겠어요?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 소장은 장갑 한 켤레를 던져줬습니다. 시작하세요. 태준은 장갑을 끼고 벽돌을 집어들었습니다.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한 손에 3개씩 들고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1시간은 버텼습니다. 하지만 2시간째부터 손에 물집이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3시간째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습니다. 4시간째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다른 노동자들은 그늘에 모여 앉아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태준은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구석에 홀로 앉아 물만 마셨습니다. 한 노동자가 다가왔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이거 좀 먹어요. 그는 자신의 도시락에서 반찬 몇 개를 덜어 태준에게 건넸습니다. 김치, 계란말이, 그리고 밥 한 주먹. 괜찮습니다. 태준은 손사래를 쳤지만 남자는 이미 반찬을 태준 앞에 놓고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태준은 떨리는 손으로 김치를 집어 먹었습니다. 짜고 매운맛이 입안에 퍼졌고 눈물이 났습니다. 오후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태준은 다시 벽돌을 들어 올렸습니다. 손바닥이 터져 피가 배어 나왔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후 3시쯤 태준은 어지러움을 느끼고 주저앉았습니다. 눈앞이 하얗게 변했고 귀에서 윙윙 소리가 났습니다. 박 소장이 다가와 태준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괜찮아요? 오늘은 그만 쉬는 게 어때요? 태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땅을 짚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박 소장은 태준을 말리지 않았습니다. 태준은 다시 벽돌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고 다리가 휘청거렸지만 그는 계단을 올랐습니다. 다른 노동자들이 태준을 힐끗힐끗 봤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저었고 누군가는 혀를 찼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오후 6시 작업이 끝났습니다. 태준은 마지막 벽돌을 내려놓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었고 손바닥은 피와 물집으로 엉망이었습니다. 박 소장이 봉투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수고했어요. 태준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10만 원. 그는 봉투를 꼭 쥐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일도 나올 수 있어요? 태준은 고개를 들어 박 소장을 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확실하게 대답했습니다. 나오겠습니다. 2주 후 태준은 매일 현장에 나가 일을 했습니다. 그의 손은 굳은 살로 단단해졌고 얼굴에는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어지럽지 않았고 벽돌을 나르는 속도도 빨라졌습니다. 다른 노동자들도 이제는 태준에게 말을 걸었고 점심시간마다 반찬을 나눠 먹었습니다. 어느 날 오전 현장에 손님이 왔습니다. 박 소장이 한 남자와 함께 현장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명품 정장을 입은 그 남자는 정민호였습니다. 새로 계약한 건설자재 공급업체 대표였습니다. 민호는 박 소장의 설명을 듣다가 벽돌을 나르는 인부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중 한 명을 보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작업복을 입고 벽돌을 어깨에 메고 있는 남자. 김태준이었습니다. 민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박 소장이 민호의 표정을 보고 물었습니다. 무슨 문제라도 있으신가요? 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아무것도. 하지만 민호의 시선은 계속 태준을 향했습니다. 태준도 민호를 봤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태준은 아무 말 없이 다시 일을 계속했습니다. 벽돌을 집어들고 계단을 올랐습니다. 민호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박 소장이 다시 말을 걸었습니다. 저쪽 자재 창고도 보실래요? 민호는 박 소장을 따라 걸었지만 고개를 돌려 태준을 계속 봤습니다. 태준은 땀을 흘리며 묵묵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민호는 박 소장에게 물었습니다. 저 사람, 저기 벽돌 나르는 사람 말이에요. 언제부터 일했나요? 박 소장이 태준을 봤습니다. 아, 저분요? 2주쯤 됐어요. 가장 성실한 일꾼이죠. 민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렇군요. 박 소장이 덧붙였습니다. 처음엔 힘들어하더니 지금은 누구보다 열심히 해요. 저런 사람 요즘 보기 드물어요. 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현장 둘러보기가 끝나고 민호는 차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태준이 있는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태준은 계단을 내려오다 민호와 마주쳤습니다. 민호는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형님. 태준은 민호를 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그저 담담했습니다. 혹시 필요한 거 있으면 연락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민호는 명함을 태준에게 내밀었습니다. 태준은 명함을 보고 민호를 보고 다시 명함을 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민호는 명함을 든 손이 떨렸습니다. 형님, 제가... 그때 태준이 민호의 말을 끊었습니다. 일 중이라 바쁩니다. 태준은 민호를 지나쳐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민호는 그 뒷모습을 한참 봤습니다. 손에 든 명함이 구겨졌습니다. 다른 노동자 하나가 민호 옆을 지나가며 중얼거렸습니다. 저 양반 대단해. 나이 들어 이런 일 시작하기 쉽지 않은데. 민호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태준은 여전히 묵묵히 벽돌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명함을 주머니에 넣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차에 타서도 민호는 시동을 걸지 않았습니다. 백미러로 현장을 봤습니다. 태준이 벽돌을 어깨에 메고 계단을 오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민호는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15년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사업 자금이 없어 막막하던 그때 태준이 통장을 건네며 말했던 것. 민호야, 이거 가져가. 꼭 성공해. 민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시동을 걸어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었습니다. 태준은 받은 일당을 손에 쥐고 국밥집으로 향했습니다. 10만 원. 구겨지지 않게 조심스럽게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국밥집에 도착하자 박영숙 할머니가 웃으며 맞았습니다. 오늘도 수고했어요. 태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국밥 한 그릇 주세요. 할머니는 주방으로 들어갔고 태준은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지갑에서 돈을 꺼냈습니다. 10,000원짜리 한 장. 그의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태준은 국밥집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박영숙 할머니는 태준을 보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태준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가득했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습니다. 국밥 한 그릇 주세요. 태준은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작업복은 땀과 시멘트 가루로 얼룩져 있었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국밥을 가져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뜨거운 국밥이었습니다. 태준은 지갑에서 10,000원짜리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할머니는 돈을 받으며 태준의 손을 잠깐 잡았습니다. 굳은 살이 박힌 거친 손이었지만 할머니는 그 손이 따뜻하다고 느꼈습니다. 많이 힘들죠? 태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할머니는 더 이상 묻지 않고 계산대로 돌아갔습니다. 태준이 국밥을 먹고 있을 때 문이 열리며 이수진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태준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태준은 깨끗한 작업복을 입고 있었고 얼굴도 단정했습니다. 사흘 전 국밥집 앞 골목에 앉아있던 그 사람과는 달라 보였습니다.
이수진은 태준과 눈이 마주치자 작은 미소를 보냈습니다. 태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수진은 자리에 앉아 국밥을 주문했습니다. 태준은 국밥을 다 먹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할머니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내일도 오세요. 태준은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가게 밖에서 태준은 예전 자신이 앉았던 골목 구석을 바라봤습니다. 그곳에는 이제 다른 노숙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낡은 종이컵 하나가 그의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태준은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갑을 꺼냈습니다. 안에는 오늘 받은 일당이 들어 있었습니다. 10만 원. 태준은 10,000원짜리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 남자의 종이컵에 넣었습니다. 남자가 고개를 들어 태준을 봤습니다. 태준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습니다. 뒤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준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입가에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태준은 골목을 빠져나와 큰 길로 나왔습니다. 저녁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고 거리에는 귀가하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태준은 그들 사이를 걸으며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봤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도착해 벤치에 앉았습니다.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폴더폰이었습니다. 화면을 켜자 저장된 연락처 하나가 보였습니다. 아들. 태준은 그 이름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손가락이 통화 버튼 위에서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화면을 끄고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태준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버스가 왔습니다. 태준은 버스에 올라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흘러갔습니다. 네온사인, 가로등, 아파트의 불빛들이 어둠 속에서 빛났습니다. 태준은 자신의 손을 봤습니다. 굳은 살이 박힌 거친 손. 하지만 이제는 떨리지 않는 손이었습니다. 그는 주먹을 쥐었다 폈습니다. 힘이 느껴졌습니다. 버스는 한강을 건너갔습니다. 달이 밑이 보였습니다. 철수와 다른 노숙인들이 모여있던 그곳. 태준은 그곳을 지나치며 창밖을 봤습니다. 조그만 불빛이 보였습니다. 아마도 철수가 피운 담배 불일 것입니다. 태준은 그쪽을 향해 작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버스는 계속 달렸습니다. 태준의 목적지는 고시원이었습니다. 일주일 전부터 일당으로 방을 얻어 지내고 있었습니다. 하루 2만 원. 작고 좁은 방이었지만 따뜻한 물이 나오고 잠잘 곳이 있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고시원으로 걸어가는 태준의 뒷모습은 더 이상 구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어깨가 펴져 있었고 걸음은 느리지만 단단했습니다. 고시원 계단을 오르며 태준은 주머니 속 지갑을 만졌습니다. 아직 8만 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내일 또 10만 원을 벌 것입니다. 그러면 28만 원. 한 달만 더 일하면 300만 원을 모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방문을 열고 들어간 태준은 작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공책 한 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공책을 꺼내 오늘 날짜를 적었습니다. 2주째. 오늘 일당 10만 원. 저축 8만 원.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하기. 300만 원 모으면. 태준은 그 문장을 읽고 공책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창밖에서 도시의 소음이 들렸습니다. 차 소리, 사람들의 목소리, 멀리서 들리는 음악 소리. 태준은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입가에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6달 후 태준은 같은 건설 현장에서 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박 소장이 태준의 성실함과 책임감을 인정한 결과였습니다. 이제 태준은 새로 들어오는 일용직 노동자들을 챙기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새로운 일꾼이 현장에 들어왔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옷은 낡았고 손은 떨렸으며 눈빛은 불안했습니다. 노숙인 출신이라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태준은 그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태준입니다. 남자는 놀란 표정으로 태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박성준입니다. 태준은 그의 손을 꽉 잡고 눈을 마주쳤습니다. 힘들면 언제든 말하세요. 우리 같이 일합시다. 성준의 눈가에 촉촉함이 맺혔습니다. 점심시간, 태준은 자신의 도시락에서 반찬을 덜어 성준에게 건넸습니다. 성준은 사양했지만 태준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받으세요. 저도 예전에 많이 받았어요. 퇴근 후 태준은 국밥집에 들렀습니다. 박영숙 할머니는 이제 태준을 보면 먼저 자리를 권했습니다. 오늘도 수고했어요. 태준은 국밥을 주문하고 앉았습니다. 할머니가 국밥을 가져와 앞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좋아 보여요. 태준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덕분입니다. 할머니는 태준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드님한테는 연락했어요? 태준은 국밥을 한 숟가락 뜬 뒤 대답했습니다. 아직이요. 왜요? 태준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아서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언젠가는 해야죠. 네, 곧요. 태준은 국밥을 다 먹고 일어섰습니다. 할머니에게 돈을 건네며 인사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국밥집을 나온 태준은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걸음은 느렸지만 단단했습니다.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았고 사람들을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저녁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쳐나왔고 새 한 마리가 하늘을 가로질렀습니다.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아들이라는 이름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전화번호가 떴습니다. 손가락이 통화 버튼 위에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태준은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대신 문자 메시지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글자를 입력했습니다. 아빠다. 잘 지내니? 아빠는 잘 지내고 있어. 언젠가 만나자. 손가락이 전송 버튼 위에서 멈췄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태준은 문자를 지웠습니다. 조금만 더. 태준은 혼잣말을 하고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버스가 왔습니다. 태준은 버스에 올라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흘러갔습니다. 고시원에 도착해 방문을 열었습니다. 작은 방이었지만 이제는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공책과 펜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옷장에는 깨끗하게 빨아놓은 작업복이 걸려 있었습니다. 태준은 공책을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오늘 날짜를 적었습니다. 6달째. 팀장 승진. 월급 250만원. 현재 저축 800만원. 그리고 그 아래 문장을 읽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하기. 1000만원 모으면. 태준은 펜을 들어 1000만원을 지우고 다시 적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하기. 1500만원 모으면. 공책을 덮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태준은 작게 웃었습니다. 내일도 새벽 6시에 일어나야 합니다. 내일도 벽돌을 나르고 자재를 옮기고 후배들을 챙겨야 합니다.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준은 눈을 감았습니다. 얼굴에는 편안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국밥집 앞 골목에서 손을 내밀던 그 남자는 이제 없었습니다. 대신 매일 아침 현장에 나가 땀 흘리며 일하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손을 내미는 대신 이제는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태준은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내일을 위해, 그리고 언젠가 올 그날을 위해. 저녁 하늘의 마지막 붉은 빛이 사라지고 밤이 찾아왔습니다. 도시는 여전히 소란스러웠지만 작은 고시원 방 안은 고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한 남자가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멈추지 않는 꿈을. 오늘도 한 편의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음이 머무는 이야기 계속 함께해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